한국교육개발원의 김경희입니다. 제가 여기 너무나 오랜만에 조금 이질성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공간에 제가 홍일점이었는데요. 지금 한 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굉장히 굉장히 오래전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미팅하던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뭐 공업교육, 직업교육 이런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제 그쪽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멀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부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그리고 일부 대학 교육, 물론 제 전공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조금 커버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받은 주제는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5년, 16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에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이게 한 3, 4년 동안 거의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서 그 현장의 반응들이 어땠냐면 다 좋다.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알겠고 기술이 이미 받쳐주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현재 이 시점에 우리 교육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 그 좋은 모습으로 가려면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이 학회에서 다시 이제 초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점의 초연결은 다시 정말 생각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서영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렇게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덕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우리 교육이 무슨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제 동료들하고 최근에 이렇게 좀 책 작업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6가지 어젠더를 가지고 차례대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미래 학교 시나리오나 뭐 미래 학교 모습은 굉장히 논의가 오래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 벌써 20년도 더 된 OECD의 미래 학교 시나리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표시를 했는데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탈학교 부분인데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때부터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저 길로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시나리오 1번, 관료주의 학교 체제가 가장 유망하고 우리나라에선. 2번째로 시장 모델, 글쎄 뭐 한 3번째로 뭐 요 정도 이 네트워크 이쪽은 참 가기 어려운 학교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또 다른 모형이 나타났는데요.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공공장소로서 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을 학교 이런 모형하고 비슷할 텐데 이게 학교라고는 하지만 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라는 기능 안에 이 마을의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마을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얘기하면은 여러 뭐 벤처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당이라든지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이런 것들도 이 학교라는 공간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학습하는 그런 모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벨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습공원이라는 조금 더 과격한 모델도 얘기가 된 바 있죠. 2014년에 나왔었고요. 대학을 놓고 보면 사실 여기 빨간색으로 놓고 빨간색에 보시면 2020년 지금이잖아요.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시간 계획과 자신의 바이오리듬에 맞는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공부하는 학사 일정이 없는 대학. 네, 뭐 나타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전 세계,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어렵지만, 네, 그러면서 2025년 이후에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에게 개방되는 대학, 뭐 무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고요. 뭐 저도 2015년도에 우리의 미래의 학교가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예측이면서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면서도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도 여쭤봐요. 2월 언젠가 뭐 팬데믹 선언되고 그랬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로 예상하셨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2주 버티면 어떻게 될까? 길게 잡아서 2개월? 여름 전에는 해결되겠지? 아마 그때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자꾸 개학을 연기하고 이때쯤 되겠지? 또 2주로 연기하고 계속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7월 23일 현재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못 모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내년 여름? 끄떡이시네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테러 집단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또는 또 변종 바이러스 이러면서 굉장히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저는 교육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 지진 말씀도 하셨는데 축이 완전히 이동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축이 이동됐는데 아직 현장에서 그걸 느낄 새가 없이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안 가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도 천막교실. 네? 그리고 어른들 말씀하시죠. 너 기어갈 힘이라도 있으면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자랐고요.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학교 가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휴업. 그리고 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더니 학교 오지 않는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래요. 집에서 그냥 방에서. 해보니까 학교 안 가도 공부되네. 어떤 아이들은 훨씬 더 잘했어요. 방해도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안 걸리고 뭐 학교 폭력이나 뭐 또 내성적인 학생들은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좋잖아요. 학교를 도대체 왜 가야 되는데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홈스쿨링 붐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나타난 바가 있어요. 학생들은 이제는 지금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뭐 다음 장 넘기면 그거 따라가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억지로 막 귀를 막지 않는 이상은 듣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은 자기가 클릭하고 싶을 때 클릭하고 출석해야 되면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든 또는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거를 더 찾아보는 거를 이제 어른들이 방해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하기가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학생들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위기 가운데 가장 이제 위기의 순간 사람이든 그게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주제에 맞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가장 하나는 아셨던 점이요. 우리나라 스마트 강국이라고 제가 2009년에 그 OECD 프로젝트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 거인의 어깨를 디디며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스마트 교육이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OECD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좀 여러 국가들한테 전파를 해달라고 보고서도 써달라고 그러고 동영상도 제작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OECD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슈가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되냐, 학교에서 그거를 뭐 제작할 수 있는 설비가 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학생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교육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있니? 그것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업을 위한 컴퓨터 접속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가 OECD 여기 지금 평균인데 그것보다 약간 위에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컴퓨터 접속하는 게 그만큼 받쳐주지 않은 상태였던 거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은 OECD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잖아요. 11, 12, 13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혼자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 원격 교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까? 네, 학생들의 위치 변동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냥 입버릇처럼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얘기를 해왔지만 진짜 진정한 학생 중심을 이제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학생들은 외부 유혹을 이기고 학습에 몰입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조사가 된 거예요. 6월에. 원격 수업에서 좋았던 점으로 반복 수업이 가능한 학습 시간, 교사는 자유로운 학습 시간. 결국 뭐냐면은 원격 수업이 어려웠던 점도 또 좋았던 점도 다 학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연결이라는 건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초연결이라고 정말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팬데믹 선언되면서. 그래서 감염병이 확산이 됐고 그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걸 억지로 좀 막아보려고 하면서 나타난 해결책이 디지털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초연결, 학습에서도 디지털 연결을 통한 학습.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지낸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학습자로서의 역량과 습관이 있었던 학생이더라. 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잘 못 길러냈던 교사들이 거의 뭐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또는 때로는 그게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죽으로라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 줬던 그런 방식에서 이게 학생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습이 일단은 혼자 하려면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학습 정말 배우는 게 재밌구나. 그래야지 누가 말려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되네. 나는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더 잘하네. 잘 배우는데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자기를 발견하는 거고 이게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또한 학습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깨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이 가운데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 지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의 출발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보고 삐딱하게 질문을 문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판적 성찰 거기에 같이 묻어 있을 겁니다. 결국엔 저는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 가신 선생님들께서는 수명을 몇 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100세 잡아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130, 140 어떻게 될지. 근데 엄청나게 긴 인생 동안 사실 초중등은 저 화살표 저 잠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요거 길러놓으면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계속 주제인 이 초연결 사회에서 자기가 학습자로서 자기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초중등이 돼야 된다. 이게 증명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기 프랑스에 다 이제 많이 아시는 에콜 사이라는 그 학교, 산모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네, 학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인데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는 학교. 그런데 엄청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마련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과거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 과거에 대해서 잘 학습할 수 있는 건 사실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은 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참 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거. 전 그게 인간다움인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질문 던지는 거, 없던 거 만들어내는 거, 직관, 통찰, 다른 종류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 너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되는 상황인데, 사실 OECD에서도 그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래 역량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데세코 이후에 뭐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한 건데 2030을 겨냥한 건데 2020 올해 굉장히 맞아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역량이라고 했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면서 얼마나 긴장되고 딜레마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면서 이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 기존의 것들이 다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새로운 가치 속에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만들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이웃을 지켜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예, 10년 먼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필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상위권들 학생들 보면요. 성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학교 없이 공부가 잘 되는구나라고 느낀 애들이 많았고 그 상황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나? 라고 많이 느꼈을 텐데 오히려 이 시점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가 정말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가만히 따져보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과 느낌, 기술 익혀가는 거. 결국에는 전인적인 성장터로서의 학교가 정말 필요했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자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올해 제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원래. 네, 1학년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리엔테이션도 못했고 뭐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시험 보러 2번 갔는데요. 얘가 사실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그 겨울방학 때 막 머릿속에 엄청난 로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보면 OT 가고 MT 가고 동아리 뭐뭐뭐뭐 들 거고 거기에 자기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배낭여행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자기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공부 것도 있었겠죠. 말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내가 내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서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 엄청난 활동들 그리고 교수님이나 뭐 동료 선후배와 상호작용 그 부분도 많고 물론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뭐 도서관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올해 요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바뀐 거 그거 하나 남고 나머지가 싹 다 없어졌어요. 이 대학이 뭐지? 갑자기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학은 너무나 전국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뭐 수업하다가 또 문제 생겨서 멈추게 되면 아이들한테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뭐 교통비 많이 들고 갑자기 하루 자야 되면은 숙박비도 들고 너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섣불리 오히려 학교는 그냥 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교대로 왔다 오라고 이게 돼요. 근데 대학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학이 해외 공동학위 과정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오픈한다 그랬고 학점교류 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2학기 때 굉장히 그냥 여러 학교들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그러면 차라리 집에 인근에 있는 그냥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그 소규모 활동들하고 교수님하고 지도교수 이렇게 관계 맺고서 거기서 지도받고 이런 것만 좀 진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양한 학점 교류 그런 걸로 공부하고 그거 그냥 여기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나? 이게 바이러스 한 3, 4년 가다가는 대학에 대해서도 좀 다른 모델이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학교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온라인 시험 부정 이런 걸로 문제가 많았죠. 초중, 중등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출석 몇 번 안 하는데 올 때마다 수행평가 해야 되고 모의고사 봐야 되고 진도 나가야 돼요.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네. 학생들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학교 안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안 갈 수 있어요. 아침에 막 두들겨서 열이 좀 나거나 막 기침하면 안 가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학교가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장지원센터다. 이게 학교가요. 정의를 보면은 뭐 이렇게 교육활동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어요. 이렇게 백과사전 이런 데도.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아주 진한 연대, 초연결 시대에도 구심점 필요하고요. 우리가 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잡아줄 곳. 이 잡아줄 곳, 작업 공간, 개인의 생애를 설계하는 곳으로서 학교가 필요하다. 대신에 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 열어주면서 정말 어디서든 지역이든 그게 전 세계든 학습한 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구심점으로서 학습 이력 관리를 해주는 게 또 학교의 역할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학교라는 곳에서 같이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학교가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 대도시는 이런 고민이 없지만 사실은 도 차원으로 가면 찾아가는 교실 학생이 가야 되나요? 나에게 오는 학교도 있고요. 나에게 오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 조그만 학습센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학교라는 공간 자체도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좀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분산형 소그룹 중심의 공간 설계가 또 필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교사는 누구일까? 얼마 전에 어떤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회계 원리 가지고 하셨는데, 야, 내가 이 회계 원리 이 과목을 지금, 우리나라 이 수백 개 그 대학교에서 전부 다 교수들이 이거를 강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콘텐츠하고 강사 이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소수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진짜 학생에게 필요한 교사는 누구일까? 를 보면요. 학생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딱 밀착해서 너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거든. 그리고 나는 너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 그런 전문성도 있어, 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 멘토라고도 얘기를 하고 코칭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교사가 교과 전문가에서 이제는 사람 전문가로 가야 된다.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전문가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거 가르치는 거 AI에게 맡겨도 될 것 같고요. 미래를 같이 개척하는 거 그리고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교사 모델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중학생인데요. 학업 유형을 보면 고성취, 중성취, 저성취 학생들 간에 좀 유형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느 교장 선생님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로 사실 얼마 안 되는 정말 모범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몇 명만 놓고 그동안 걔네들만 보면서 교직 생활을 거의 뭐 30년 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퇴임할 때가 다 돼서 나머지 90% 애들이 눈에 들어왔고 얘네를 위한 게 교사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많은 학생들은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이 컨텐츠 잘게 씹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고민이 뭔지 나한테 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그런 교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교사가 그동안 짝사랑을 했던 게 아닌가. 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아젠다도 굉장히 큰 아젠다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활용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도 학교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데요. 사실 그 뒤에 배가 훨씬 큰 거죠. 뒤에 예를컨대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LMS인 거잖아요. 학습 지원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온라인 강의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습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할 수 있는 DB가 생성이 되고 그 DB를 적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아직 그 길을 가기는 요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개별 맞춤형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학습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인정해주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AI, VR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얼마나 재밌게 흥미있게 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위험하지 않게 원거리에 가지 않고서도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려가 있는 거죠. 아까 서윤수 교수님께서도 디지털 기술 또는 데이터가 갖는 AI 알고리즘이 갖는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자본이 투입되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교육 재벌을 노리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 뚫으면 전 세계가 뚫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초연결 시대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격차예요. 중위권 학생들이 다 몰락했다고 지금 선생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 이 중첩되는 격차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정말 너무 그 학생들이 어려움들이 증폭이 됐고요. 뭐 경제적으로 방치되는 거, 그다음에 식사 문제,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이 접해서 아셨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든 부분은 이 코로나 세대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 학년별로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특히나 대학교 졸업하고 막 입직하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입직이 그 다음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입직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 결혼의 어려움, 결혼이 안 됐을 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중년이 돼서 한참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사회적인 복지 부담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 블랙 엘리펀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교육 시나리오, 희망하는 교육의 모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국민 인식 조사를 했어요. 양극화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 뭐냐면 가장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과 일자리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교육 부분의 사교육으로 영향을 줬고 그럼으로써 교육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명문대 입학, 그다음에 최초 취업 일자리 이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진국에 대한 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기존의 경제적인 거 자꾸 발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그런 발전 지상주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지금 중국의 홍수도 그런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계속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이런 재난을 연달아 계속 겪을 것이냐 앞으로 아니면 다른 사회를 만들 것이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지고 있고 우리는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말 사회의 어떤 이슈를 끌고 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정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엎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평생교육 영역에서 다시 한번 얼싸안고 가능성이 있다, 해보자 하는 부분일 거고 그 평생교육 영역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특히 이 코로나 오래 겪으면서 이 불평등 문제, 특히 초연결 사회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얼싸안고 중고등학생들 맨날 머릿속에 있는 게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1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0% 학생들이 다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교육 부분에선 학교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실패를 올해 특히 실패를 안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평생교육, 뭐 직업교육 이게 학습 공동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도전소득, 학습소득,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근데 그게 자기한테 치명적이지 않게끔 해주는 기회를 이 교육 기회랑 결붙여가지고 창업이든 전직이든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는 부분들도 아주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막 달려왔는데요. 네, 결국에 제 결론은 이런 것 아직 모르겠어요. 잠정적으로 초연결 시대 좋아요. 초연결하는 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뷔페처럼 다양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초연결로 연결하는 부분 분명히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뷔페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서는 자기가 실제 주방에 들어가서 엄청난 열기도 느끼면서 손도 데이면서 직접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해보는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부분에서 초연결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야 되는 구심점과 이 원심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구상의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